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을 들려드리는 송지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올해 62살 오태준 씨의 사연이에요. 대기업 회장인 이분이 신입 면접 자리에서 이력서 한 장을 집어드는 순간 14년 전에 닫아뒀던 기억의 문이 한꺼번에 열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 사연 처음 받았을 때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14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묻혀 있는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들려주세요. 이런 사연일수록 여러분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오태준 씨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2024년 봄이었어요. 서울 여의도 서진그룹 본사 3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신입공채 최종 면접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오태준 씨는 매년 그랬던 것처럼 관례에 따라 최종 면접관 자리에 직접 앉아 이력서 묶음을 펼쳐들었어요. 회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소리도 있었지만 이분은 회사 초창기부터 이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면접관 자리에 앉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력서를 훑어보던 오태준 씨가 다섯 번째 이력서를 집어드는 순간이었어요.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성명란에 적힌 이름 석자, 생년월일 1999년 11월, 그리고 LA 출신이라는 세 줄이 눈에 동시에 들어오는 순간 14년 전 이혼 서류 위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쌍둥이 딸들의 얼굴이 기억 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혼한 게 20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이 겨우 10살이었을 때 헤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14년 동안 연락 한 번 닿지 않았던 딸의 이름이 자기 회사 신입공채 이력서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오태준 씨는 자신이 잘못 읽은 건지 확인하려고 성명줄과 생년월일줄을 두 번씩 더 눈으로 훑었어요. 그러다 옆자리 인사본부장 황재인 씨가 고개를 들기 전에 황급히 이력서를 뒤집어서 서류더미 아래로 밀어 넣었는데 그 동작 하나가 얼마나 당황한 상태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면접실 문이 열렸어요. 다섯 번째 지원자 오수빈 씨가 들어온 거예요. 오태준 씨는 그 순간 숨이 한 번 막혔을 거예요. 긴 머리에 또렷한 눈매가 젊은 시절 전처 한서영 씨를 너무 빼닮았던 거거든요. 수빈 씨가 자리에 앉아 준비한 답변을 또박또박 이어가는 동안 오태준 씨는 뒤에 들어오는 말보다 딱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내 딸이 맞는가? 그 생각 하나가 메아리처럼 계속 맴도는 거예요. 다른 면접관 3명은 고개 숙이고 평가서 채우느라 바빴고 오태준 씨는 수빈 씨가 대학 성적을 설명하는지 인턴 경력을 설명하는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냥 손에 쥔 이력서를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수빈 씨가 면접관석 중앙에 놓인 오태준 씨의 명패 쪽으로 시선이 한번 빠르게 향했다가 거두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옆에 앉아있던 황재인 씨가 포착한 거예요. 수빈 씨의 답변이 끊기거나 표정이 흔들린 건 아니었어요. 딱 한 번 눈이 명패를 향했다가 돌아온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요. 오태준 세준 씨는 면접이 진행되는 내내 결국 수빈 씨한테 질문 하나를 직접 던지지 못했어요.
물잔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수빈 씨의 목소리가 어린 시절 딸들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목소리와 어딘가 겹쳐 울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당황한 상태였는지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수빈 씨가 단정하게 고개를 숙이고 퇴장하자마자 오태준 씨는 황재인 씨한테 바로 지시를 내렸어요. 이 지원자의 상세 이력 일체와 입국일, 국내 거주지를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보고하라고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요. 그런데 6번째 지원자가 들어오는 동안 오태준 씨는 이미 면접 진행표를 보고 있지 않았거든요. 황재인 씨가 조용히 팔꿈치를 짚어 시선을 환기시켜서야 다음 면접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남은 면접 시간 내내 수빈 씨의 이력서만 서류더미 가장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본사 34층 회장 집무실로 돌아온 오태준 씨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낸 거예요. 사진 속에는 10살짜리 쌍둥이 딸들을 양쪽에 끼고 웃고 있는 젊은 한서영 씨의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을 14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이 드는 창가로 들고 나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다는 거잖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꺼내보지도 못하면서 14년 동안 거기 둔 거예요. 황재인 씨가 저녁 6시에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오수빈 씨는 1999년생 쌍둥이 언니이며 동생 오수진 씨도 동일한 공채에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고 두 사람 모두 미국 LA에 거주하다가 2024년 3월 초에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이력서에 기재된 국내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황재인 씨가 구두로 한 가지를 더 덧붙였는데 오늘 면접 중에 수빈 씨가 오태준 씨의 명패 쪽으로 시선을 한번 빠르게 향했다가 거두는 것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으며 답변이 끊기거나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한 거예요. 오태준 씨는 보고서를 읽는 도중 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수빈 씨와 수진 씨가 공채 접수 마감일 이틀 전에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 취업 준비생들은 보통 마감 훨씬 전에 준비해서 넣거든요. 그런데 마감 이틀 전에 넣었다는 건 그 전까지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넣을까 말까를요. 오태준 씨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접근이라는 직감이 들면서도 그 배후에 전처 한서영 씨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날 밤 오태준 씨가 직접 수빈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황재인 씨한테 연락처를 받아서요. 2번은 신호가 가다 끊겼고 3번째에는 받지 않았어요. 오태준 씨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아버지라고 밝히면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답장은 오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도 느끼시죠? 아버지라고 밝힌 사람이 보낸 문자에 답장 한 줄 없는 거잖아요. 그 침묵이 오태준 씨한테는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겠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오태준 씨는 14년 전 이혼 당일을 집무실 소파에 앉아 되짚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박금자 씨가 건넨 사진 봉투, 며느리의 불륜을 확신하던 그 표정이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재생되고 동시에 그날 한서영 씨가 오열하며 자신의 결백을 외치던 목소리도 함께 겹쳐 울렸거든요. 그날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시키고 창밖을 한동안 바라보던 오태준 씨 머릿속에 처음으로 이런 물음이 생겼어요. 서진그룹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14년 동안
한 번도 재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게 습관적인 거절이었는지 아니면 무의식 속의 기다림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쉬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이제야 하게 만든 거잖아요. 면접실에서 마주친 그 이력서 한 장이. 오후에 황재인 씨가 수빈 씨의 면접 평가서를 가져왔는데 다른 면접관 3명이 모두 A등급을 매긴 거예요. 오태준 씨는 이 평가 결과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과 완전히 무관하게 나온 것임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면접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그 자리에서 세웠어요. 그리고 면접 평가서를 훑으면서 자신이 면접장에서 끝내 듣지 못했던 수빈 씨의 답변 내용을 종이로 처음 확인하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전략기획 부문 배치 시 즉각 활용 가능한 역량이라고요. 근데 이게 오태준 씨가 20대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회사에서 딱 필요로 하던 인재상과 정확히 겹쳐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겠죠. 면접 당일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강한 공백감으로 남은 거예요. 한편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단기 임대 오피스텔에서 오수빈 씨는 늦은 오후 폰 화면에 뜬 아버지의 문자를 확인했어요. 긴 시간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하다가 폰을 뒤집어 엎어뒀는데 같은 방에 있던 동생 오수진 씨는 언니의 표정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참, 이 자매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지 그 한 컵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잖아요. 수빈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 한사영 씨가 LA 아파트 식탁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보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수십 번 목격했지만 절대 내용물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봉투. 바로 그게 지금 자신이 한국에 온 이유의 출발점이었다는 걸 다시금 되새기면서요. 수진 씨는 언니가 잠든 뒤 혼자 앉아서 LA 병원에서 어머니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이번에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어머니가 결백을 밝힐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마음속에 다잡으면서요. 여러분, 항암 치료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 한서영 씨가 지금 아프다는 거잖아요. 14년 전 억울하게 이혼당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모든 세월을 버텨왔는데 지금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온 거고요. 그날 밤 오태준 씨는 34층 창가에서 가족 사진을 다시 책상 서랍으로 가져오다가 멈췄어요. 사진 속 수빈이가 왼쪽에 수진이가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걸 보는데 오늘 면접실에서 왼쪽에 앉았던 수빈 씨의 자리가 사진 속 자리와 같은 방향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겹침인데 이상하게 그게 마음속에 박혀서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면접 다음 날 밤이었어요. 오태준 씨는 집무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창밖 여의도 야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고서도 결제 서류도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지만 손이 가질 않았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면접실에서 수빈 씨가 명패를 향해 눈을 한번 빠르게 돌렸다가 거두던 그 찰나의 동작이요. 그 눈빛이 계속 걸렸던 거예요. 그러다 오태준 씨 머릿속에서 문이 하나 열렸어요. 14해 동안 아무도 두드리지 않았던 문이요. 2010년 봄, 그 해의 기억이 그 문 너머에서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서진그룹 경영기획실장이었던 최영식 씨가 오태준 씨의 어머니 박금자 씨를 찾아간 건 그해 봄이었어요. 마포구 한남동 본가로 단독 방문을 한 건데 그가 들고 온 게 사진 3장이었어요. 한서영 씨가 대학 동창 정현우라는 남자와 야간에 택시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좁게 구도가 잡혀 있어서 마치 귀가 직전처럼 보이도록 찍혀 있었어요. 박금자 씨가 그 사진을 건네받는 순간 어떤 표정이었는지 아세요?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걸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 박금자 씨는 며느리 한서영 씨가 서진그룹 초기 인테리어 사업부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회사 내부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수년째 못마땅하게 여겨왔거든요. 아들이 재벌가 딸과 재혼하기를 오래전부터 원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최영식 씨는 박금자 씨한테 이 사진만으로는 오태준 씨를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자신이 뒤처리를 맡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당시 서진그룹 홍보팀에서 일하던 계약직 직원 이재한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지시를 내렸는데 원본 사진의 배경 조도와 그림자 방향을 정밀 편집해서 두 사람의 거리감을 더 좁히고 심야 귀가 동선을 암시하는 방향으로 조작하라는 거였어요. 사진을 조작한 거예요. 이재한 씨가 그 편집을 완료한 건 지시가 내려진 지 사흘 뒤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한 거거든요. 계약 연장 조건을 내걸고 손을 댄 건데 대가로 3달 뒤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다가 2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결국 스스로 사표를 낸 거예요. 이 내막은 최용식 씨만 아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편집 과정에서 기술적 허점이 하나 생겼어요. 원본의 그림자 방향과 조작된 배경의 조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남은 거예요. 이재한 씨가 그 부분을 최용식 씨한테 보고를 했는데 최용식 씨는 육안으로는 판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정 없이 그냥 쓰라고 지시한 거예요. 박금자 씨가 조작된 사진 봉투를 아들 오태준 씨한테 직접 건네던 날, 그녀는 믿기 싫으면 직접 확인하라고 하면서도 한서영 씨 측 해명은 듣지 말라는 뉘앙스를 교묘하게 심어뒀어요. 그리고 오태준 태준 씨는 어머니가 자신한테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는 맹목적인 신뢰 아래 사진 속 정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가슴 아픈 거잖아요. 어머니를 믿은 게 잘못입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거짓말을 할 거라고 의심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악용된 거예요. 오태준 씨가 한서영 씨한테 사진 봉투를 내밀며 해명을 요구하던 날, 한서영 씨는 그 자리에서 즉각 설명을 했어요. 그 사진이 동문회 뒤풀이 후에 정현우 씨가 택시를 잡아주는 장면을 찍은 것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정현우 씨한테 전화를 걸어 함께 해명을 시도하기까지 했는데 오태준 씨는 이미 귀를 닫은 상태였어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다음날 한서영 씨는 정현우 씨를 직접 만나서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까지 받아냈어요. 동문회 날짜, 참석 인원, 귀가 동선, 그리고 사진 촬영 당시 근처에서 카메라를 든 낯선 남성을 목격했다는 내용까지 담긴 진술서였거든요. 이걸 오태준 씨한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서진그룹 본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최용식 씨가 직접 내려와서 가로막은 거예요. 회장이 자리를 비웠다고요. 그 이후 사흘 동안 한서영 씨의 전화는 오태준 씨의 비서실에서 차단되었고 직접 방문할 때마다 경비팀이 외부인 제지 지침을 이유로 막았어요. 그 지침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최용식 씨가 경비팀장한테 구두로 내린 거였어요.
진실을 전하려는 사람의 길을 처음부터 막아버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오태준 씨는 최용식 씨한테 거짓 보고까지 받았어요. 한서영 씨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산 분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오태준 씨 입장에서는 한서영 씨의 잇따른 연락 시도가 해명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협상 시도로 보이게 된 거예요. 최용식 씨의 거짓 보고 때문에요. 그 보고를 받고 오태준 씨는 이혼 결심을 굳혀버린 거예요. 최용식 씨는 오태준 씨한테 거짓 보고를 전달한 바로 다음 날 법인 차량을 이용해 박금자 씨 본가를 두 번째로 방문했어요. 두 사람이 30분 이상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기사 운행 일지에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데 14해 동안 아무도 그 기록을 꺼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서영 씨가 오태준 씨한테 마지막으로 직접 닿으려 했던 건 이혼 통보 서류가 날아온 날 저녁이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 박금자 씨를 직접 찾아간 거예요. 진술서 봉투를 내밀었는데 박금자 씨는 그 봉투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한서영 씨는 이 결혼이 끝났음을 직감한 거예요. 이혼이 확정된 뒤 한서영 씨가 한 일이 있어요. 정현우 씨의 진술서, 원본 사진, 동문회 당일 택시 영수증 일체를 한 봉투에 넣어 테이프로 봉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남편이 먼저 자신을 의심했으니 진실도 남편 쪽에서 먼저 찾아와야 한다고요. 그 봉투를 짐 가방 가장 깊은 곳에 집어넣으면서요. 출국 당일 공항에서 한서영 씨는 10살짜리 쌍둥이 딸 수빈이와 수진이의 손을 각각 쥐고 탑승구를 향해 걸었어요. 오태준 씨가 마지막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면서요. 수빈이가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한서영 씨는 미국 가서 설명해 주겠다고만 짧게 대답한 거예요. 탑승구를 통과하기 직전 한서영 씨가 공항 창밖 활주로 쪽을 향해 약 10초간 걸음을 멈췄어요. 10초예요. 수진이가 손을 당기는 것을 계기로 다시 발을 옮겼는데 그 10초가 그녀가 한국 땅에서 오태준 씨를 기다린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처절한지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탑수금고 앞에서 발을 멈추고 활주로를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그냥 돌아서지 못하고 그래도 혹시 오지 않을까 하고 10초를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회상이 끝나고 현재로 돌아온 오태준 씨는 집무실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14해 전 한서영 씨의 연락이 최용식 씨에 의해 조직적으로 차단되었을 가능성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위화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왜 한서영 씨가 그렇게까지 연락을 해오는데 의심 한 번 안 했을까? 그 물음이 야경 위로 겹쳐 보이면서 오태준 씨는 서랍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유나 법률사무소 대표 강민호 씨, 오태준 씨의 법률 고문이었어요. 이혼 당시 증거 사진을 함께 검토했던 인물이기도 했고요. 오태준 씨는 그 명함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14해 전 희미한 기억 하나를 꺼냈어요. 강민호 씨가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배경의 그림자 방향에 대해 잠깐 말을 흐렸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문장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화제를 돌렸던 것도 기억났어요.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게 단순히 지나친 게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처음으로 드는 거예요. 강민호 씨가 당시 최용식 씨와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고용주의 결심을 뒤집지 않으려 그냥 침묵한 건지 그게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침묵이
단순한 과오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오태준 씨는 수빈 씨가 면접장에서 자신을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황재인 씨의 보고를 다시 떠올렸어요. 그 행동이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치밀한 의도를 가진 접근이라고 확신하면서 한서영 씨가 딸들의 지원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직접 주도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날 자정, 오태준 씨는 강민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14해 전 이혼 관련 일체 서류와 증거 자료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의뢰였는데 그 사진에서 그림자 방향에 대해 말을 흐렸던 일을 직접 설명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적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놓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밤을 맞이한 거예요. 면접으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전이었어요. 오태준 씨가 수빈 씨한테 보낸 문자와 전화가 닷새째 목살되고 있던 그 시각, 서진그룹 본사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어요. 방문자 명단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회장 면담을 요청한다는 사실이 비서실장 이미경 씨를 통해 34층 집무실로 보고됐거든요. 오수진 씨였어요. 언니가 닷새 동안 연락을 끊고 있는 동안 동생이 직접 이 건물 1층 문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오태준 씨는 수진 씨를 34층으로 바로 올려보내지 않았어요. 먼저 이미경 씨를 시켜 로비 CCTV 영상으로 수진 씨의 모습을 확인했거든요. 화면에 잡힌 수진 씨는 수빈 씨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훨씬 부드럽고 안내데스크 앞에 서는데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한 번도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문자 작성란에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침없는 동작 하나를 보면서 오태준 씨가 직감한 게 있었어요. 이 건물의 무게를, 이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고 온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거였어요. 오태준 씨는 바로 안내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34층 회장 집무실 소파에 수진 씨가 앉았어요. 아버지와 딸이 14해 만에 처음 마주한 자리인데 여러분, 이 공기가 얼마나 묘했겠어요.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감정적인 말부터 꺼낸 게 아니었어요. 언니 오수빈의 면접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또박또박 전달한 거예요. 오태준 씨의 딸이라는 사실과 공채 지원자 가족이라는 두 가지 신분 사이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요. 이 24살 딸이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하고 온 건지 첫마디에서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눈물부터 쏟거나 원망부터 꺼내는 게 아니라 언니 이야기부터 꺼낸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진짜 가슴이 먹먹해요. 오태준 씨가 잠시 말없이 수진 씨를 바라보다가 어머니는 잘 있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 씨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진 게요. 수진 씨는 잠깐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다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겼다고만 짧게 말했어요. 그 이상은 자신이 아니라 언니한테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선을 그으면서요. 그 짧은 두 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겼다는 말. 그 말의 무게를 오태준 씨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지금 아프다는 거잖아요. 한서영 씨가요. 근데 수진 씨는 그 이상을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태준 씨가 직접 언니한테 가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을 나서기 직전에 말을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어머니가
이 회사에는 절대 지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그럼에도 자신들이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절대 가지 말라고 한 곳에 딸들이 직접 왔어요.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이름도 꺼내지 않았을 회사에 자기 이름으로 서류를 내고 면접까지 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회사 문을 두드리는 것 말고는 아버지한테 닿을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수진 씨가 떠난 뒤 집무실에 혼자 남은 오태준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요. 한서영 씨가 서진그룹의 존재를 연례해 내내 알고 있었으면서도 딸들이 지원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 그게 단순한 원한이나 회피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직감이 드는 거예요. 원한이 있으면 그 이름을 피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피하라고 시킨 거거든요. 그 차이를 오태준 씨가 느낀 거예요. 한서영 씨가 딸들한테 이 회사를 피하라고 한 건 자신이 이 회사에 뭔가 풀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가 아닐까. 그래서 딸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태준 준 씨는 그 직감을 확인하기 위해 즉각 강민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대조사 의뢰를 공식화하기 위해서였는데 2010년 이혼 당시 불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의 원본 출처와 전달 경로, 그리고 한서영 씨 측이 당시 제출하려 했던 자료가 있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추적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강민호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들여다보는 게 맞겠냐고 14해 전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오태준 씨는 짧게 잘라 말했어요. 그래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요. 한편 바로 그 시각 서진그룹 부사장실에 앉아있던 최용식 씨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인사팀 담당자로부터 비공식 경로를 통해 오수빈, 오수진 쌍둥이의 공채 지원 사실과 회장 집무실 방문 정황을 전달받은 직후였거든요. 최용식 씨는 14해 전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지금 이 건물 안에 다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서랍에서 손을 꺼내지도 않고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어떤 생각이 지나갔는지는 본인만 알겠죠. 그리고 연남동 오피스텔로 돌아간 수진 씨가 언니 수빈 씨 앞에 앉았어요. 수진 씨는 오늘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는데 면담 내용보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땠는지를 먼저 말했어요. 수빈 씨는 동생의 말을 듣는 내내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수진 씨가 아버지가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고 전하자 수빈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자매는 그날 저녁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연락을 받아야겠다고요. 자기가 직접 아버지한테 전화를 할 생각이라고 했는데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언니 손 위에 손을 살짝 얹었어요. 저도 이 장면에서 마음이 많이 쓰여요. 두 자매가 어머니 한서영 씨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한국까지 건너온 건데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는 것조차 이렇게 무거운 일인 거잖아요. 10살 때 떠나온 아버지예요. 이름도 얼굴도 알고 있지만 함께 산 기억은 10살 이전으로 끊겨 있는 사람이에요. 수빈 씨가 그날 밤 드디어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태준 씨는 3번의 통화 시도 끝에 처음으로 연결이 된 그 전화를 받으면서 잠깐 숨을 멈췄을 거예요. 수빈 씨는 먼저 언니 수빈이라고 밝혔어요.
만나겠다고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단둘이 회사 밖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듣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연락을 달라고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긴 뒤 오태준 씨는 한동안 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어요. 딸이 자신한테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14해 전 자기가 닫아버린 문 앞에 다시 서게 된 거예요. 그날 오후 늦게 강민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2010년 당시 사진 전달 경로를 초보적인 수준에서 먼저 추적해 봤는데 사진을 처음 가져온 사람이 최용식 씨라는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그 사진의 원본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전했는데 당시 한서영 씨 측에서 경위서와 함께 본사를 찾아온 시도가 사흘 동안 있었다는 기록이 방문자 접수대장에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그 접수 기록이 당시 비서실 보고서 어디에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요. 오태준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짚었어요. 한서영 씨가 사흘 동안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자신한테는 단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최용식 씨가 막은 거예요. 회사 방문 기록이 남아있는데 보고가 안 올라왔다는 건 누군가가 그 기록을 밑에서 걸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의심이 아니에요. 방문자 접수대장이라는 물리적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서영 씨 이름이 3번 찍혀 있는데 오태준 씨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14해 동안요. 오태준 씨는 강민호 씨한테 당시 최용식 씨가 어머니 박금자 씨의 본가를 방문한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당시 법인 차량 운행일지 중에 최용식 씨가 탑승한 한남동행 기록을 찾아달라고요. 전화를 끊고 오태준 씨는 창밖을 봤어요. 벌써 어두워져 있었는데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물음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자신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왜 14해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을까? 그날 밤 오태준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집무실 소파에 앉아 강민호 씨한테서 받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짚으면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한서영 씨가 사흘 동안 이 건물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방문자 접수대장에 남아있다는 것. 그 기록이 자신한테 단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이 2가지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비서가 야식을 가져왔는데 손을 대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고요.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오태준 씨가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인사기록팀에 야간 당직으로 연락을 넣어서 한 가지를 요청한 거예요. 2010년도 당시 서진그룹 법인 차량 운행일지를 내일 오전까지 집무실로 가져오라는 거였어요. 최용식 씨 탑승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요. 기록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운행일지가 집무실로 올라왔어요. 오래된 종이 묶음이었는데 오태준 씨는 그것을 책상 위에 펼쳐두고 최용식 씨 이름이 기재된 날짜를 하나씩 짚어나갔어요. 그러다 찾았어요. 2010년 봄, 최용식 씨가 법인 차량을 이용해 한남동으로 2차례 이동한 기록이요. 출발지는 여의도 본사였고 도착지는 마포구 한남동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그게 오태준 씨 어머니 박금자 씨의 본가 주소였어요. 2번이었어요. 오태준 씨가 알고 있던 건 최용식 씨가 사진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만이었어요.
근데 운행일지에는 2번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전달한 날이 첫 번째라면 2번째 방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오태준 씨한테 거짓 보고를 올린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방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용식 씨가 어머니한테 뭔가를 보고하거나 조율하기 위해 간 거잖아요. 사진을 전달하러 간 것도 본인이 알아서 간 게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고, 2번째 방문은 더더욱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2사람 사이에 오태준 씨 모르게 오가던 게 있었던 거예요. 오태준 씨는 그 기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고 강민호 씨한테 전송했어요. 오전 중에 강민호 씨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당시 사진의 원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적하던 중 당시 서진그룹 홍보팀 계약직 직원 이재한이라는 사람이 계약 만료 2달 뒤에 별도의 사직서를 낸 기록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계약직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별도 사직서를 낸다는 건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그 이재한이라는 사람의 이후 행적 파악이 지금으로선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오태준 씨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계약직 직원 이름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머니와 최용식 씨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진 조작을 실제로 손으로 실행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오태준 씨는 황재인 씨를 집무실로 불렀어요. 이재한이라는 인물의 현재 연락처와 거주지를 파악해달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인사기록팀에 14해 전 계약직 직원 명부를 확인해달라고 함께 요청했어요. 황재인 씨는 예 하고 짧게 대답했는데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이 재조사가 어디로 향하는지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편 같은 날 오후 연남동 오피스텔에서 수빈 씨가 전화를 걸어온 게 오태준 씨한테 연결됐어요. 전날 밤 수빈 씨가 조건을 붙이고 연락을 끊은 뒤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였어요. 수빈 씨는 짧게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종로구 가회동 근처 카페에서 만나겠다고요. 회사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조건,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나오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오태준 씨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 2글자가 떨어지기까지 꽤 긴 침묵이 있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오태준 씨는 폰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잠깐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어요. 토요일이면 사흘 남은 거거든요. 14해 만에 처음 마주 앉을 자리를 앞두고 사흘이 남은 거예요. 그날 저녁 오태준 씨는 처음으로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집무실이 아니라 한남동 자택으로요. 그리고 오래된 짐 상자 하나를 창고에서 꺼냈는데 이혼 당시 정리해뒀던 개인 서류 박스였어요. 한서영 씨와 함께 살던 시절의 사진들, 아이들 출생신고서 사본, 그리고 가장 아래 비닐에 쌓여있던 이혼 협의서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오태준 씨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쳐놓았어요. 이혼 협의서를 들여다보면서 당시 자신의 서명을 오랫동안 바라봤는데 그 서명을 쓰던 날 손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굳어 있었는지 떨렸는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썼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14해 동안 그 장면을 다시 꺼내보지 않았으니까요. 사진 묶음을 풀었어요. 수빈이와 수진이가 6살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2아이가 한서영 씨 양쪽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 자신도 찍혀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때 웃음이 진짜였는지 아닌지는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 사진을 꺼내보는데 14해가 걸린 거예요. 12살짜리 아이 둘을 키우는 아버지가 서랍 안에 사진을 넣어두고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꺼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진을 내려놓고 오태준 씨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서류 박스 안쪽 구석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혼 당시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둔 서류 묶음이었는데 증거사진 사본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최홍식 씨가 박금자 씨한테 전달한 그 조작된 사진의 사본이요. 오태준 씨는 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강렬히 들여다봤어요. 두 사람이 택시 앞에 서 있는 장면인데 그림자 방향이 배경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14해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게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진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그 경계가 흔들렸을 거예요. 오태준 씨는 그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강민호 씨한테 직접 전달하기로 했어요. 전문 감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날 밤 오태준 씨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를 했어요. 수빈 씨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용이 길지 않았는데 토요일 약속 잊지 않겠다고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다는 말을 함께 적어 보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태준 씨는 이번엔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폰을 내려놨어요. 토요일이 왔어요. 오태준 씨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가 회동 카페에 도착했어요. 약속 시간 15분 전에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서 구석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는데 커피를 받아들고 창밖을 보는 동안 손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그 손떨림 하나가 얼마나 솔직한 장면인지 알 수 있잖아요. 수빈 씨가 정각에 들어왔어요. 면접 때와 달리 긴 머리를 묶고 있었고 면접용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음료를 주문했고 오태재준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말이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수빈 씨였어요.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처음엔 수술로 접근했는데 그쪽 경로가 어려워서 지금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울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담담함이 훨씬 더 마음을 조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서영 씨가 아프다는 것, 그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딸 입으로 처음 들으면서 가슴에 뭔가가 내려앉았을 거예요. 수빈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면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자신들이 한국에 온 건 아버지한테 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14해 동안 들고 온 봉투를 직접 열 마음이 있는지를요. 오태준 씨는 그 봉투가 무엇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강민호 씨와 함께 추적을 시작한 순간부터 한서영 씨가 분명히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딸 입에서 봉투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그 짐작이 사실임을 확인한 거예요. 오태준 씨가 수빈 씨한테 물었어요. 봉투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냐고요. 수빈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어릴 때부터 식탁에서 꺼내보는 걸 수십 번 봤는데 내용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 봉투를 꺼내보는 날, 어머니는 항상 오래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고요. 14해 동안 그 봉투를 꺼내보는 어머니를 봐온 딸이 지금 오태준 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금 아프고 그래서 이 딸이 한국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복잡한 자리인지 느껴지시죠? 오태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딸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자신이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딸 앞에서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요. 오태준 씨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가겠다고, 그 봉투를 함께 열겠다고요. 수빈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다가 언제 올 수 있냐고만 물었어요. 오태준 씨가 다음 주 안에 일정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수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사이에 또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그 침묵이 어색하다기보다 뭔가 무거운 것을 서로 처음으로 내려놓는 시간 같은 거였어요. 수빈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 말이 다 맞는지 틀리는지 자신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들은 건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섰어요. 오태준 씨는 수빈 씨가 유리문 밖으로 사라지는 걸 보다가 눈을 내려 깔았어요. 커피는 다 식어 있었어요.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날 오후 늦게 오태준 씨는 강민호 씨 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어요. 집에서 가져온 사진 봉투를 건네면서 전문 디지털 감정을 의뢰했고 이재한이라는 인물의 현재 소재도 파악 중이라는 내용을 함께 공유했어요. 강민호 씨는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잠깐 오태준 씨 얼굴을 봤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참은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오태준 씨는 그냥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사무소를 나오면서 오태준 씨는 비서한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목요일 이후 이틀의 일정을 비워두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LA로 갈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14해 전 공항 탑승구에서 한서영 씨가 열초를 멈춰섰을 때 오태준 씨는 거기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발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서진그룹 부사장실에서는 최용식 씨가 혼자 늦게까지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법인 차량 운행일지 열람 요청이 인사기록팀에서 올라왔다는 보고를 낮에 전달받은 뒤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거예요. 열람 요청자가 회장실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오태준 씨가 신입공채 면접 자리에서 이력서 한 장을 집어드는 순간 14해 동안 닫아두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열렸어요. 이름 석자, 생년월일, LA 출신이라는 세 줄 때문에요.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가 바로 자신이 10살 때 떠나보낸 쌍둥이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태준 씨가 14해 전 이혼의 진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경영기획실장 최용식 씨가 사진을 조작했고 어머니 박금자 씨가 그 사진을 아들한테 건넸으며 한서영 씨가 결백을 증명하려고 사흘 동안 이 건물을 찾아온 기록이 방문자 접수대장에 남아 있었는데 오태준 씨한테는 단 한 번도 보고가 안 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거예요. 동생 수진 씨가 먼저 집무실 문을 두드렸고 언니 수빈 씨가 가회동 카페에서 아버지를 직접 만나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오태준 씨는 그 자리에서 LA로 가겠다고 그 봉투를 함께 열겠다고 했고요.
지금 오태준 씨는 14해 만에 처음으로 한서영 씨 쪽으로 발을 옮기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을 최용식 씨가 이미 알아채고 있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LA행 비행기 출발 이틀 전이었어요. 오태준 씨는 오전 일찍 출근해서 결제 서류를 평소보다 빠르게 처리했는데 주변에서 보기엔 평소와 같은 회장 오태준 씨였겠지만 그 집중력이 사실은 서류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틀 전날 오후 강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디지털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오태준 씨가 집에서 찾아낸 사진 사본을 전문 감정업체에 의뢰했는데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온 거예요. 강민호 씨는 천천히 내용을 전달했어요. 사진 속 두 인물 사이의 그림자 방향이 배경의 광원 각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인물 주변 경계 픽셀에서 원본과 다른 편집 흔적이 확인됐다는 것이 감정서의 결론이었어요. 조작이 맞다는 거예요. 오태준 준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화기를 쥔 손이 아주 조금 더 꽉 쥐어지는 것 외에 아무 동작도 하지 않았어요. 강민호 씨가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재한이라는 인물의 현재 소재도 파악이 됐는데 현재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락이 닿는다고 했어요. 오태준 씨는 짧게 강민호 씨가 먼저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자신이 직접 나서면 상대가 입을 닫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오태준 씨는 창밖을 봤어요. 여의도 강변이 환하게 보이는 낮이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14해 전 그 사진을 처음 받아들었던 날,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었는지가 지금 이 감정서 한 장 앞에서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강민호 씨가 그날 그림자 방향에 대해 말을 흐렸을 때 자신이 손 한 번만 더 들어 물어봤다면 어땠을까?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잖아요. 지나간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오태준 씨한테 얼마나 힘든 순간인지 아세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이제 막 확인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진작부터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날 오후 늦게 최용식 씨가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별다른 안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음 주 경영회의 일정을 확인하러 왔다는 이유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이야기는 회의 일정과 해외 법인 보고 관련 짧은 내용이었는데 최용식 씨가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LA 출장을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비공식 일정으로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수행 인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오태준 씨는 잠깐 최용식 씨를 바라봤어요. 개인 일정이라고 수행 인원은 필요 없다고 짧게 말했어요. 최용식 씨는 알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태준 씨는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어요. 이 사람이 LA 일정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잖아요. 오태준 씨가 비서한테 이틀 일정 비우라고 지시한 건 맞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비서한테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이 지금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태준 씨는 그날 퇴근 전 황재인 씨를 집무실로 불러서 이번 LA 일정 관련해서 내부에 알려진 내용이 있는지 조용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황재인 씨는 안색이 살짝 변하더니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이 왔어요. 오태준 씨는 운전기사 없이 직접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기내에서도 서류를 꺼내지 않았어요.
평소 장거리 이동 중에는 보고서를 읽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분인데 이날은 그냥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하면서 10시간 가까운 비행을 보낸 거예요. 수빈 씨가 LA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수진 씨는 한서영 씨 곁에 있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줬어요. 두 사람은 공항 주차장까지 나란히 걸었는데 결말이 없었어요. 수빈 씨가 운전을 했고 오태준 씨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으로 LA 도로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낯선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앉아서 가는 거잖아요. 이 딸이 운전을 언제부터 했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뭘 좋아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밖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한서영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코리아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있었어요. 수빈 씨가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는데 3층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오태준 씨는 발소리를 줄이듯 천천히 걸었어요. 수진 씨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서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몸을 돌렸어요. 오태준 씨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창에 얇은 커튼이 쳐져 있어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고 소파 옆에 약봉투들이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오태준 씨 가슴에 뭔가가 내려앉았을 거예요. 한서영 씨는 안방에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짧게 남은 머리카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채였는데 얼굴색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태준 씨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14해 만에 처음으로 마주선 거예요. 수빈 씨와 수진 씨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자리를 피해줬어요.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는데 한서영 씨가 먼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원망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오태준 씨는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봉투 이야기부터 꺼내야 하는지 아무것도 먼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잠깐 고개를 숙였어요. 한서영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낡은 패브릭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서 봉투를 꺼냈는데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 있는 봉투였어요. 14해 동안 한 번도 뜯지 않은 채로 있었던 거예요. 한서영 씨가 그 봉투를 오태준 씨 앞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의심했으니 당신이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고요. 오태준 씨는 그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테이프 끝이 살짝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14해라는 세월이 그 테이프 색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천천히 테이프를 뗐어요. 봉투 안에서 종이들이 나왔어요. 정현우 씨의 자필 경위서, 동문회 당일 날짜가 찍힌 택시 영수증, 그리고 원본 사진 2장이었어요. 원본 사진 속 두 사람의 거리는 조작된 사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배경의 그림자 방향이 인물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오태준 씨가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강민호 씨의 감정서와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원본 사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4해 전 그가 본 사진은 진짜가 아니었고 한서영 씨는 처음부터 결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이렇게 선명한 물건 앞에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경위서, 영수증, 그리고 원본 사진. 한서영 씨가 14해 동안 이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태준 씨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때 더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어요. 문장이 길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한서영 씨도 알았을 거예요. 한서영 씨는 잠깐 눈을 내려 깔았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으면 한다고. 그게 자신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이라고요. 원망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느끼시죠? 부엌 쪽에서 수빈 씨가 조용히 고개를 내밀었어요. 차 준비됐다는 말을 했는데 눈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처음에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LA 날씨 이야기를 꺼냈고 수빈 씨가 이 동네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태준 씨는 두 딸이 번갈아 말을 꺼내는 걸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말투로 대화하는지, 어떨 때 웃는지를 처음으로 곁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10살 이후로 처음이었으니까요. 오태준 씨가 돌아오기 하루 전 강민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재한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다가 강민호 씨가 이미 감정서가 나왔고 법인 차량 운행일지도 확보됐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쓰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진을 편집한 것, 최용식 씨의 지시였던 것,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손을 댄 것을 전부 인정하겠다고요. 오태준 씨는 그 연락을 받고 한참 동안 폰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진 거예요. 박금자 씨와 최용식 씨 사이에 오간 것들, 이재한이 손을 댄 사진, 한서영 씨의 방문을 막은 지침, 그리고 거짓 보고까지. 이 모든 게 14해 전 한 가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한 사람이 엄청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사진 조작, 출입 차단, 거짓 보고, 이 각각의 행동들이 따로따로 보면 작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한 방향으로 겹쳐지면서 한서영 씨를 완전히 가둬버린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막아버린 거거든요. LA에서 마지막 밤, 오태준 씨는 한서영 씨와 둘이서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빈이와 수진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한서영 씨가 치료 경과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다니는 병원이 나쁘지 않고 다음 검사 결과를 더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오태준 씨가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서영 씨는 잠깐 오태준 씨를 봤다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감정 없이 넘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태준 씨가 나오면서 한 가지를 말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서영 씨한테 해야 할 말을 직접 하도록 만들겠다고요. 한서영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까지 배웅을 해줬어요. 오태준 씨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잠깐 돌아봤는데 한서영 씨가 문 안쪽에서 문을 닫으려다 멈춰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14해 전 공항에서 서로 못 마주쳤던 눈이 이 문간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친 거예요.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오태준 씨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는데 주머니에 찔러 넣은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태준 씨는 강민호 씨한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이재한 씨의 진술서를 정식으로 확보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최용식 씨와 박금자 씨 관련 자료를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문자를 보내고 폰을 내려놓은 뒤 오태준 씨는 창밖 구름 아래로 펼쳐진 태평양을 내려다봤어요. 14해를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긴 줄은 몰랐겠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아침, 오태준 씨는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폰을 켰어요. 문자 몇 통과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황재인 씨 이름이 3번 찍혀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3번이라는 건 그냥 업무 연락이 아닌 거잖아요. 오태준 씨는 차에 타자마자 황재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황재인 씨가 받자마자 꺼낸 말이 최용식 씨가 그제 오후부터 법인 고문 변호사를 통해 이재한 씨라는 인물의 현황을 비공식 경로로 파악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오태준 씨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최용식 씨가. 오태준 씨가 LA에 있는 사흘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게 이미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게 지금 눈앞에서 확인된 거예요. 오태준 씨는 본사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강민호 씨 사무소를 먼저 들렀어요. 강민호 씨는 이재한 씨의 자필 진술서를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최용식 씨의 지시로 사진을 편집했다는 것, 배경 조도와 그림자 방향을 인물 쪽에 맞게 조작했다는 것, 그 대가로 계약 연장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한 줄씩 적혀 있었어요. 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쓸 건지를요. 오태준 씨는 법적 절차는 당연히 밟되 그 전에 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할 말이 있다고 그쪽을 먼저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사무소를 나와서 오태준 씨는 본사로 들어갔어요. 비서한테 최용식 씨를 오후 2시에 집무실로 오라고 전해달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별다른 안건 설명 없이요. 오태준 씨가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는 동안 LA에서 보내온 시간이 계속 눈앞에서 어른거렸을 거예요. 작은 거실에 4사람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던 장면,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이요. 그 눈빛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오후 2시가 됐어요. 최용식 씨가 집무실로 들어왔는데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표정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느긋한 걸음걸이, 소파에 앉으면서 여행은 어떠셨냐고 가볍게 물었어요. 오태준 씨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소파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법인 차량 운행일지 사본, 방문자 접수 대장 사본, 이재한 씨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디지털 감정서가 순서대로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최용식 씨가 그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집어들지 않았어요. 오태준 씨가 천천히 말했어요.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냐고요. 최용식 씨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는데 14해 전 일이 지금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본인은 회사와 회장님을 위해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뻔뻔한 건지 느껴지시죠? 조작된 사진 하나로 한 가족을 갈라놓은 사람이 그게 회사를 위한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서영 씨가 10살짜리 쌍둥이 딸 손을 잡고 공항 탑승구를 걸어갔을 때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치가 떨려요. 오태준 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을 거예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최용식 씨가 이 회사에 기여해온 시간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기여가 14해 전에 있었던 일을 덮을 수는 없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건 2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한서영 씨한테 최용식 씨가 직접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최용식 씨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둘째는 이 자료 일체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최용식 씨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최용식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잠깐 탁자 위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이번엔 손을 뻗어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씩 꺼내서 훑어봤는데 이재한 씨의 자필 진술서 앞에서 손이 한 번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요. 오태준 씨는 알겠다고 했어요. 시간은 길지 않을 거라고, 그 점은 알고 있으라고 덧붙였어요. 최용식 씨가 집무실을 나간 뒤 오태준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후련하거나 시원한 감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과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끝나는 거라는 사실이 분노보다 먼저 이상한 공허함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날 저녁 오태준 씨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했어요. 어머니 박금자 씨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한남동 본가로 직접 찾아갔어요. 박금자 씨는 아들이 LA 다녀온 걸 알고 있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박금자 씨가 먼저 그 아이들을 만났냐고 물었어요. 오태준 씨는 바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용식 씨가 2번 이 집을 찾아왔다는 것, 법인 차량 운행 일지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사진이 조작된 것임이 감정으로 확인됐다는 것도요. 박금자 씨는 처음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찻잔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는데 손등에 잔 주름이 많았어요. 오태준 씨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지금 몇 살인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올해 87살이에요. 박금자 씨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때 사진을 받았을 때 그게 조작된 건지 몰랐다다고요. 최용식 씨가 직접 찍은 거라고 했다고,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스스로도 그게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오태준 씨는 그 낮아진 목소리를 끊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박금자 씨가 한서영 씨를 못마땅해 했던 것, 아들이 재혼하기를 바랐던 것, 그 마음이 없었다면 최용식 씨가 들고 온 사진 봉투를 그렇게 쉽게 아들한테 건네지 않았을 거라는 걸 이 자리에서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았어요. 오태준 씨가 어머니한테 한 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언젠가 한서영 씨가 건강을 회복하면 직접 만날 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박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고개를 젓지도 않았어요. 그냥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눈을 내려 깔았어요. 오태준 씨가 일어서서 나오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박금자 씨가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한서영 씨가 많이 아프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오태준 씨는 돌아보지 않고 그렇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문을 나섰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나쁜 사람인 건지 아닌지를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며느리를 내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마음이 최용식 씨가 들고 온 봉투를 기꺼이 받아들게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이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짠 건지는 또 확실하지 않아요. 그 경계가 흐릿한 게 오히려 더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아기보다 무서운 게 그 흐릿한 경계잖아요. 며칠 뒤 오태준 씨는 인사팀을 통해 공채 최종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오수빈 씨가 전략기획팀 배치로 합격이 확정된 거예요. 오태준 씨는 그 명단을 훑으면서 자신이 이 결과에 어떤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명단을 인사팀장에게 돌려주면서 오수빈 씨가 입사하더라도 별도의 배려나 특이사항 없이 다른 신입 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 배치를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분이 딸한테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원칙이 얼마나 오태준 씨다운 건지 저는 이 장면에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수빈 씨한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합격 결과는 인사팀 공식 안내로 받게 될 거라고, 회사에서는 딸이 아니라 직원으로 대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수빈 씨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것도 짧았는데 알겠다고, 그게 맞다고 했어요. 그 짧은 두 문자가 오간 것이 오태준 씨와 수빈 씨가 처음으로 주고받은 편한 대화 같은 거였어요. LA에서 오태준 씨가 돌아온 뒤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강민호 씨를 통해 최용식 씨가 한 가지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한서영 씨한테 연락을 취하겠다는 거였어요. 오태준 씨는 그 전달을 받고 강민호 씨한테 일단 지켜보자고 했어요. 단 법적 자료 정리는 계속 진행하라고 했어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이미 확보된 자료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늦은 저녁, 오태준 씨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여의도 야경을 바라봤어요. 면접실에서 이력서 한 장을 집어들었던 게 불과 몇 주 전 일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움직였는지 창밖 불빛들이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보는 사람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 검사 결과가 저번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짧게 보고하듯이 보내온 거였는데 오태준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조금 나아졌다는 말 네 글자가 그렇게 크게 읽힌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최용식 씨가 한서영 씨한테 직접 연락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지 나흘이 지났어요. 강민호 씨를 통해 그 말이 전해진 이후로 오태준 씨는 일부러 먼저 재촉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을 꺼내는지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이었거든요. 단, 법적 자료 정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강민호 씨 쪽에서는 이재한 씨의 자필 진술서를 기반으로 조작 경위서를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다듬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법인 차량 운행일지 사본도 공증 절차를 밟는 중이었어요. 오태준 씨는 그 진행 상황을 매일 짧게 보고받으면서도 표정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비서가 보기엔 평소와 같은 회장 오태준 씨였겠지만 집무실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조금 길어졌다는 건 황재인 씨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오전 강민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최용식 씨가 사흘 전에 이미 국제전화를 한 통 걸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는 거였어요. 수신 번호가 LA 지역 번호였고 통화 시간은 5분이 채 안 됐다고요. 한서영 씨가 그 전화를 받았는지 통화 내용이 어땠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오태준 씨는 전화를 끊고 수빈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5분쯤 뒤에 답장이 왔어요. 왔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받으셨다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오태준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한사영 씨가 그 전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본인이 먼저 꺼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느껴지시죠? 자신한테 14해 동안 결백을 밝히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거잖아요. 그걸 한서영 씨가 받았다는 거예요. 며칠 뒤 수빈 씨가 입사 첫날을 맞았어요. 오태준 씨는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매년 관례처럼 짧은 격려 말씀을 전하러 들르는 자리인데 이번에는 황재인 씨한테 대신 전달하도록 했어요. 수빈 씨가 그 자리에 있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직접 나타나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수빈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첫날 잘 마쳤다고, 팀 사람들이 친절하다고요. 오태준 씨는 그 짧은 문자를 2번 읽었어요. 수진 씨는 어머니 곁에 있기 위해 한국 입사는 다음 기회로 미뤘는데 대신 LA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수빈 씨를 통해 전해왔어요. 언니가 아버지한테 먼저 걸어온 아이라면 동생은 어머니 곁을 지키는 아이였던 거예요. 두 딸이 역할을 나눠서 이 상황을 버텨온 거잖아요. 그게 오태준 씨 가슴에 이상하게 걸렸어요. 그 무렵 강민호 씨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최용식 씨 쪽에서 직접 입장을 정리해 문서로 전달해 왔다는 거였어요. 2010년 당시 자신이 사진 편집 작업을 이재한이라는 인물에게 지시한 것은 사실이며 회장님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앞선 나머지 한서영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만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있었어요. 오태준 씨는 그 문서를 직접 읽으면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강민호 씨가 이걸 한서영 씨 측에도 전달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는데 오태준 씨는 짧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한서영 씨가 직접 읽어야 할 문서라고요. 문서를 내려놓고 오태준 씨가 창밖을 보는데 그제서야 최용식 씨가 왜 LA로 전화를 먼저 걸었는지가 이해됐어요.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 의사를 탐색하려 한 거거든요. 충성심이 앞섰다는 표현 속에 자기 보호 논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감춰져 있는지 20년을 옆에서 일한 사람이라 그게 오태준 씨한테는 바로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반성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문서가 LA로 전달되고 사흘이 지났을 때 한서영 씨한테서 직접 오태준 씨한테 국제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오태준 씨가 그 번호를 화면에서 보는 순간 잠깐 멈췄어요. 받았어요. 한서영 씨가 전화를 건 이유를 먼저 말했어요. 최용식 씨한테서 온 문서를 읽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든 그건 오태준 씨가 결정할 일이고 자신은 그 절차에 어떻게 관여할지 아직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 문서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14해 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오태준 씨가 입을 열었어요. 먼저 왔어야 했다고. 그때 더 들었어야 했다고. 그 말을 다시 한번 했어요. LA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말인데 전화기 너머로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한서영 씨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검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수진이가 같이 가준다고 했어요. 오태준 씨가 치료비 쪽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한서영 씨는 이번엔 고맙다고 했어요. LA에서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는 고맙다는 말을 안 했었는데 이번엔 했어요. 그 변화가 작은 것 같지만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화가 끊기고 오태준 씨는
한참 동안 폰을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수빈 씨가 전략기획팀에서 첫 번째 업무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정규 결제 라인을 통해 올라온 거였는데 서류 묶음 중간에 끼어 있던 그 보고서에 오수빈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오태준 씨는 그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내용이 좋았어요. 시장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경쟁사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였는데 논리 구조가 단단하고 불필요한 말이 없었어요. 결제란에 서명을 하면서 오태준 씨는 잠깐 펜에 멈췄어요. 딸이 쓴 보고서에 아버지가 서명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던 거예요. 회사 안에서 오수빈 씨는 신입 직원이고 오태준 씨는 회장이에요. 그 선이 명확한 게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편하게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거예요. 서명을 마치고 보고서를 돌려놓으면서 오태준 씨는 내일 수빈 씨한테 문자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고서가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주말에 밥 한번 먹자는 말로요. 아버지로서요. 저녁 늦게 황재인 씨가 나가다가 문 앞에서 잠깐 돌아서더니 요즘 얼굴이 좀 달라 보이신다는 말을 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덧붙이면서요. 오태준 씨는 뭐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황재인 씨가 나간 뒤 오태준 씨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여의도 야경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면접실에서 이력서 한 장을 집어들었던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를 생각했어요. 폰을 꺼내서 수빈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 토요일 점심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고요. 1분도 안 돼서 밥장이 왔거든요. 된다고요. 어디서 먹을 거냐고요. 오태준 씨가 입가에 힘이 조금 빠지는 걸 느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잠깐 멈칫했는데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라 했어요. 그러자 수빈 씨가 한식이면 다 좋다고 어머니 음식이 많이 그리워서 요즘 한식만 먹는다고 했어요. 오태준 씨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한서영 씨가 LA에서 한식을 차려주면서 살았겠구나. 그 식탁에 자기는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폰을 내려놓기가 조금 느려졌어요. 그래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집무실 불을 껐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오태준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딸과 밥을 먹으러 가는 자리인데 뭘 입어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결국 캐주얼한 자켓을 꺼내 입었어요. 옷장 안쪽에 있던 건데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옷이었어요. 수빈 씨가 고른 식당은 마포구 쪽에 있는 조용한 한식집이었어요. 오태준 씨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수빈 씨는 이미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오는 걸 보고 손을 짧게 들었는데 그 동작이 자연스러웠어요. 오태준 씨가 자리에 앉으면서 먼저 온 줄 몰랐다고 했어요. 수빈 씨는 원래 일찍 오는 편이라고 했어요. 수빈 씨가 여기 된장찌개가 괜찮다고 했고 오태준 씨는 그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은 걸 시킨 거예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수빈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직장 첫 주 이야기였는데 팀 분위기가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고 사수가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일상적인 대화인지 생각해 보세요. 직장 첫 주가 어땠냐는 이야기를 딸이 아버지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요. 14해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대화인데 그게 지금 된장찌개 기다리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태준 씨는 보고서 이야기가 나오자 잠깐 멈칫했어요.
근데 그냥 말했어요. 결제 라인으로 올라온 걸 봤는데 잘 썼다고요. 수빈 씨가 잠깐 웃었어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웃음이었는데 오태준 씨가 딸의 웃음을 가까이서 처음 본 거예요.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수빈 씨가 숟가락을 집으면서 수진 씨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다고요. 오태준 씨는 잘 있냐고 물었고 수빈 씨는 어머니 검사 결과 기다리느라 좀 예민해져 있긴 한데 괜찮다고 했어요. 수진 씨가 원래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아이라서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거라고요. 오태준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수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언니한테서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찌개 한 숟가락을 뜨는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수빈 씨가 LA 생활 이야기를 꺼냈는데 고등학교 때 통학거리가 멀어서 매일 버스를 2번 갈아탔다는 이야기. 대학에서 처음으로 영어로만 발표를 해야 했을 때 밤새 연습했다는 이야기요. 오태준 씨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들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빈 씨가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에 이야기를 하나 더 꺼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해줬던 기억이 있냐고 오태준 씨한테 물은 거예요. 오태준 씨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수빈 씨가 말했어요. 10살 때 공항 가는 길에 아버지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손이 컸다는 게 기억난다고요. 그 기억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요. 오태준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공항에 갔어요. 갔는데 탑승구 앞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주차장에서 딸들이 엄마 손 잡고 들어가는 걸 뒤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수빈 씨가 기억하는 그 손, 공항 가는 차 안에서 잠깐 잡혔을 그 손이 진짜 기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태준 씨가 짧게 말했어요. 기억이 맞을 거라고요. 그리고 더 이어가지 않았어요. 수빈 씨도 더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그게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함께 조용히 앉아서 두는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오태준 씨가 계산을 했는데 수빈 씨가 다음엔 자기가 낸다고 했어요. 다음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식당을 나와서 골목을 걷는데 수빈 씨가 어머니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오태준 씨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치료는 계속 최선의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수빈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태준 씨가 LA에 왔던 날 이후로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요. 예전에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보던 것을 이제는 안 한다고요. 오태준 씨가 그 말을 들으면서 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어요. 봉투가 열렸으니까요. 테이프를 뗀 사람은 오태준 씨였는데 그 봉투를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진 건 한서영 씨예요. 수빈 씨와 골목 어귀에서 헤어지면서 수빈 씨가 몇 걸음 가다가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오태준 씨가 아직 서 있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자 수빈 씨가 짧게 손을 들었어요. 오태준 씨도 손을 들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담백한지 보이시죠? 눈물도 없고 긴 말도 없고 극적인 포옹도 없어요. 그냥 골목에서 손 한 번 들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진짜 같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저녁 한서영 씨한테서 국제전화가 왔어요. 한서영 씨가 오늘 수빈이 만났냐고 물었어요. 오태준 씨가 그렇다고 했어요. 어땠냐고 물었는데 오태준 씨는
잘 먹었다고 했어요. 밥을요. 한서영 씨 쪽에서 짧은 숨 같은 소리가 났어요. 한서영 씨가 검사가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했어요. 오태준 씨가 결과 나오면 알려달라고 좋든 나쁘든 바로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한서영 씨가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가 끊기기 직전 한서영 씨가 한마디를 했어요. 수빈이가 밥 잘 먹었으면 됐다고요. 딸이 밥을 잘 먹었으면 됐다는 어머니의 말이 오태준 씨한테는 어떤 긴 말보다 무거웠을 거예요. 화요일이 됐어요. 오태준 씨는 오전 회의를 2건 마치고 오후 일정을 비워뒀어요.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결제 서류를 보면서도 폰을 책상 한쪽에 화면이 보이게 올려뒀거든요. 평소엔 절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후 3시쯤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번보다 수치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담당 의사가 현재 치료 방향을 유지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태준 씨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어요. 잠깐 뒤에 한서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좋아졌다고 했어요. 담당 의사가 이 정도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밝았어요. 오태준 씨는 잘 됐다는 말을 했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집무실에서 혼자 전화를 받는 건데도요. 전화를 끊고 오태준 씨가 폰을 내려놓으면서 창밖을 봤는데 여의도강이 오후 햇살을 받아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특별히 다른 날과 다른 게 없는 오후인데 그냥 환해 보였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최용식 씨와의 법적 절차도 끝나지 않았어요. 박금자 씨가 언젠가 한서영 씨를 만나는 자리가 생길지 어떨지도 알 수 없고요. 근데 오태준 씨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정리되길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기로 한 것 같았어요. 수빈 씨는 월요일에 2번째 보고서를 제출할 거예요. 수진 씨는 LA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을 거고 한서영 씨는 2달 뒤 검사를 기다리면서 그 작은 거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태준 씨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수빈 씨한테 밥 먹자는 문자를 보낼 거예요. 이번엔 어머니 음식이 그립다고 했으니까 근처에 국밥집이라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14해가 지나갔어요. 그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 천천히 서기 시작한 거예요. 수빈 씨는 전략기획팀 신입 직원으로, 수진 씨는 어머니 곁에서, 한서영 씨는 치료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오태준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서보지 못했던 아버지 자리에서요. 면접실에서 이력서 한 장을 집어들었던 봄날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태준 씨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극적인 화해도 눈물 가득한 포옹도 없었어요. 그냥 된장찌개 먹고 골목에서 손 한 번 흔들고 헤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14해라는 시간은 한 번의 만남으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가족 사이에도 확인하지 않으면 굳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굳어버리면 풀어내는데 14해가 걸리기도 하고요. 오태대준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지금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저는 그게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 같아서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어떤 말도 다 반가워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